책으로 만나는 우리 생활 속 궁금한 이야기들. 북21 출판사와 팟빵이 함께하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요조입니다. 장 작가님. 네. 우연한 기회에 네. 대중에게 노출이 되었는데 대박을 터뜨렸거나 아니면은 입소문을 타고 역주행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으셨나요? 저는 정말 이렇게 노력한 대로 성과가 나오는. 네. 왜요? 책 이게 뭐라고 있잖아요. 아, 책 이게 뭐라고. 아, 네. 책 이게 뭐라고 20세기 소녀님한테 우연한 기회 발탁이 돼가지고요. 네. 네, 대박이 나고 와 인생 역전. 방송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세요? 그럼 유조님은 뭐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약간 특별히 이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다루려는 책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얘기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입소문을 타고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네. 어떤 소설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오, 네. 요즘 시대에 입소문으로 돌풍을 일으키는 소설도 있어요? 네, 이야,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네. 70대 작가의 첫 번째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70대 작가님. 네. 근데 2019년 가장 많이 팔린 책이자 출간된 지 반년 만에 밀리언셀러를 돌파했다고. 이게 작가님이니까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예요? 이거 쉽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어떤 거냐면 갑자기 이 책 안 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샘나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이길래? 굳이 뭐 우리가 소개할 필요도 없겠는데요. 그럼 이제 그러면 오늘 접을까요? 자꾸 우리 뭐 나가가지고 네. 맥주나 한잔 할까요? 네, 저기 이렇게 뭐 반일 불매 운동이나 합시다. 아니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저희도 정말 너무 궁금한데요. 먼저 이 책을 번역하신 김선영 번역가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야가 비틀거리면 언제나 습지의 땅이 붙잡아 주었다. 콕 짚어 말할 수 없는 때가 오자 심장의 아픔이 모래에 스며드는 바닷물처럼 스르르 스며들었다. 아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더 깊은 데로 파고들었다. 카야는 숨을 쉬는 촉촉한 흙에 가만히 손을 대었다. 그러자 습지가 카야의 어머니가 되었다. 네, 습지가 키워낸 강인한 아이 카야의 아름다운 성장 이야기. 델리아 오원스의 장편소설 가재가 노래하는 곳을 번역하신 김선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책 이게 뭐라고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반갑습니다. 수줍으신 그런 좋은 목소리입니다. 네. 김선영 선생님 그 소개를 제가 잠깐 프로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영 선생님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시고 르네상스 영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옮긴 책으로 미비포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프랑켄슈타인, 시녀 이야기,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등이 있습니다. 야, 정말 유명한 책들 많이 번역하셨네요. 진짜, 네. 네. 그리고 2010년에는 유영 번역상을 수상하셨다고 해요. 번역상이 있다는 게 좀 생소한데 유영 번역상은 어떤 상인가요? 연세대 영문과 교수님이셨던 유영 교수님이 네. 작고하신 유영 교수님께서 생전에 이제 문학을 번역하는 작업에 굉장히 애착이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그 유지를 받들어서 유영 학술재단이라는 거를 운영하게 됐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영미 문학에 한정해서 네. 문학에 한정해서 영어권의 문학을 그 해에 가장 잘 옮겼다고 판단되는 소설의 번역가한테 상을 주는 시상하는 그런 상입니다. 이거는 번역가들한테는 국내 번역가들한테는 굉장한 영예이겠군요. 예, 그래서 유수의 번역가님들이 상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 반열에 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영광이죠. 예. 네. 진짜 영미 그 문학을 번역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계실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이 책으로 이 상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받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꿈을 품으면서 이렇게 번역에 임하실 것 같은.
혹시 그 유형 번역상 받으실 때는 어떤 책 번역으로 받으신 건가요? 그때는 벤자민 버튼의 아. 시간은 거꾸로 간다. 그 소설집을 통해서 문학동네에서요. 네. 스콧 피츠제럴드 단편집 네. 그 영화로도 됐던 네, 네. 네. 근데 이게 약간 내신 성적을 통해서 받는 상 같은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그 때마다 전까지의- 있지만 그 동안의 경력들을 네. 고려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문학동네 버전의 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같으면은 그뭐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사실 이제 피츠제럴드 작품 번역이라면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고 그 문장을 그 이제 영어 문장의 맛도 잘 이해하고 한국어로 옮기는 실력도 개츠비만 해도 뭐 번역을 뭐 막 거의 전쟁 가까운 논쟁 벌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사실은 문학 작품들이 이 전쟁 같은 논쟁의 중심에 설 수 있는데요. 네. 저는 항상 번역이라는 게 실패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왜냐하면은 문학이라는 게 사실은 그 언어로 그 표현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대체 불가능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문학인 건데 네, 그것을 대체 가능한 어떤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작업인데 그렇다고 해서 소통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근접하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패라는 거는 언제나 전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떤 형태의 실패이든 어떤 형태의 실패이든 실패는 전제 조건이고 대신에 불가능한 작업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매달린다라고 어느 작품에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피츠제럴드의 문장은 정말로 복잡하고 네. 그다음에 꼬여 있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많이 틀리고 많이 모자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전히. 야, 말씀을 듣는데 벌써 이렇게 막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숙연해지고 제가 정말 여태까지 읽었던 이렇게 번역서들 네. 사실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무 일도 아니에요. 사실 한국어로 번역된 책을 조금의 어려움도 없이 그냥 술술술술 읽어 나가는 책들인데 그런 책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정말 그냥 이것은 실패하는 것이다라는 걸 덤덤히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책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또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고 되게 겸허해진다 뭔가. 저희가 오늘 다뤄야 되는 이 가제가 노래하는 곳, 이 네. 국내 번역서를 읽을 때에는 이게 어떻게 실패한 번역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뭐 번역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되게 매끄럽게 슉 되게 아름답다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네. 어디에 실패하셨는지 나중에 이제 취조를 해보기로 하고 저희가 솔직히 이제 앞에 시작도 그렇게 했지만 뭐 아름다운 소설인 거하고 별도로 소설 외적으로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과정 자체가 너무 소설적이었잖아요. 네. 어떻게 된 거죠? 이 지금 책을 이제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 추천사가 굉장히 많이 굉장히 화려한 포장지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처음에 좀 꼬운 눈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극찬이 많이 이제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네. 근데 이제 보면 추천사가 이제 눈에 띄는 추천사가 영화배우 리즈 위더스푼의 추천사예요. 근데 이 헬로 선샤인 북클럽이라고 하는 리즈 위더스푼이 직접 이제 운영한다고 하는 이 북클럽에서 이 책을 소개를 하자마자 이제 판매고가 이제 수직 상승을 하면서 이제 현재 아마존과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머무른 지가 지금 40주가 넘었답니다. 그만하고 나가서 반일 분명 동안 안 돼요? 와 40주면은 이거 뭐야 이거 얼마 동안 그냥 1년에서 뭐 와. 저기 석 달 빼면 40주인 거 아니에요? 장난 아니다. 네. 아니 그리고 봄, 지금 여름, 가을 저는 이 책 베스트셀러. 읽으면서도 와 이거 되게 영화로 만들어져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리즈 위더스푼이 벌써 영화 제작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도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째는 저 같은 세대의 사람한테는 저희 어렸을 때는 네. 넷플릭스도 없고 카카오 페이지도 없고 네이버 웹툰도 없던 시절에 네. 이제 재미로 책을 읽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정말 순전히 재미로 책을 읽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이제 시드니 쉘던이라든가 길티 플레저들이죠. 시드니 쉘던이라든가 네. 뭐 벌거벗은 아니면은 얼굴 이제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라든가 이제 제프리 아처의 뭐 한 푼도 더도 그렇죠. 말고 덜도 네. 말고 그다음에 케빈 라이얼의 미드나잇 플러스 원 이렇게 심야 플러스 원. 네. 예, 그래야 이렇게 해서 왜 한 번 잡으면 끝까지 가는 소설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 소설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그냥 너무 사람을 계속 끌어당겨서 계속 보게 만드는 이게 이제 문학적인 가치도 물론 이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책이기는 하지만 이 책에는 재미로 책을 읽던 시절의 향수를 살려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지 터너의 힘이라고 해야 되나? 네. 종이가 막 넘어가는 그래서 왜 그건 밥도 안 먹고 옛날에 토지 읽던 시절 시험 기간에 토지 읽던 그 기분 있잖아요. 시험 기간에 꼭 토지 잡아서 한 그거는 시험 정도 망치는 그런 경험? 토지의 예. 힘이기도 하고 시험의 힘이기도 하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클래식한 아주 옛날에 이야기들이 이렇게 난무하지 않던 시절에 이야기의 형태가 이렇게 난무하지 않던 시절에 우리가 책에서만 다른 세상으로 가고 싶을 때 책을 집어들었을 때 그 책장 끝까지 갔을 때 재미로 읽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클래식한 읽는 재미라고 할 때는 저는 약간 그런 걸 생각을 했어요. 네. 예. 일단은 책이 본질적으로 그 안에 자기 네, 힘이 있는 있는 책이다.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비슷한 시기에 아마존 베스트셀러를 휩쓴 논픽션이 있어요. 그게 네. Educated라는 메모아죠. 그러니까 회고록인데요. 네. 타라 웨스트오버라는 사람의 회고록인데 이 사람이 이제 중서부의 깡촌에서 엄마 아빠가 이제 종교적인 신념으로 학교를 못 다니게 하고 오. 그래서 이 열 몇 살 거의 성인이 될 때까지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약초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자랐어요. 네. 근데 뒤늦게 학교에 가기 시작해서 공부의 힘을 알게 되고 독학을 해서 나중에 이제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오. 그래가지고 그 교육에 대해 자기가 자연 속에서 자라나서 네. 혼자 교육을 받고 싶다라는 의미 교육에 대한 그러니까 지식을 혼자 습득하고 싶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회고록이 엄청난 인기를 그것도 한 수십 주 이제 그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교육이 실패하고 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반지성주의가 있는 네네. 와중에 누군가가 읽고 쓰고 한다는 것이 사람한테 얼마나 힘이 되는가를 보여준 이것도 독학에 대한 책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어떤 네. 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베스트셀러는 언제나 그 대중들한테 어떤 코드를 탁 쳐야지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에듀케이트 그 중에 이제 두 가지가 큰 네. 하나는 소설의 몰입도, 하나는 이 교육이라는 거에 대한 특히 미국 사람들의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가제가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그 에듀케이티드라는 것도 그렇고 단순히 뭐 이렇게 고립된 곳에서 뭐 독학으로 했다뿐 아니라 그 읽고 쓰는 걸 배우는 과정이 되게 네. 감동적으로 네. 묘사돼 있고 캐릭터의 어떤 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예. 그런 게 또 독자들한테 다가갔나 보군요. 단순히 읽고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지적인 호기심을 갖는다는 게 자기를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둘 다 이제 여자의 이야기고 네, 여자들이 힘을 가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 처음에 그러면 이제 원서로 읽어보셨을 텐데 선생님의 그 소감이 어떠셨는지 이건 진짜
한국에서도 많이 팔리겠다. 약간 이런 직감이 오셨는지. 뭐. 제가 그 직감이 틀리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직감이 맞았으면 네. 이건 오프 레코드인데. 그냥 저희가 맞춰볼게요. 신여 이야기랑 그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가이드 이거 된다 이렇게 보셨군요. 그게 된다고 보지 못했어요. 잘 된다고 보지를 못했어요. 어느 시점에서 네. 이제 미리 판단하는 걸 멈췄어요. 음. 이 책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들이 잘 안 팔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잘 안 팔리고 그다음에 제가 많이 읽어주실까 좋은 책이지만 그랬던 거는 또 엄청 팔리기도 하고 네. 제가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까 이러면은 많이 팔리고 다만 잘 독자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책을 알아보는 바로미터는 있어요. 저한테. 네. 출간이 됐을 때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아버지가 잘 읽으시면 그 책은 여러분 독자분들이 굉장히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여 이야기 그랬고 미비 포유가 그랬고 이번에도 책 드리자마자 어르신 두 분이 다음날 전화를 하셔서 하루 만에 읽었다. 미비 포유 때도 그러셨거든요. 제가 두 분한테 책을 드리면 그 다음날 전화 오셔서 디그니타스가 정말 있는 병원이냐 하고 여쭤보셨어요. 너무 재밌게 읽었다면서. 그러니까는 저는 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요. 특히 영어로 읽었을 때는 좋은 책이지만 또 조금 느낌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옮겨놨을 때 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이 책을 네. 영어로. 이 원문이 굉장히 네. 아름답다라고 들었는데 네, 그게 네. 진짜 아름답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네. 묘사가 많으면 책이 어려워요. 묘사가 그런가요? 많으면 책을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제가 바보들의 결탁이라는 책을 옛날에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도 그 이제 플리처상 수상작. 네. 거기서도 남부 사투리가 나오는데 이 사투리를 번역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사투리. 네, 그래서 사실은 캐릭터들이 남부 사투리를 많이 쓰는데 네. 저는 그 부분은 과감하게 사투리로 번역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투리로 번역했을 경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네. 특정 지역의 사투리를 써야 되는 네, 문제가 네. 생기고요. 그렇죠. 우리 같은 경상도 경우에는 사투리로 어느 옮기든 어디의 전라도로 사투리를 옮기든. 쓸 것이냐 네.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는 굉장히 품위 있는 인물, 그러니까 점핑이죠. 점핑하고 이제 품위 있는 인물들이 남부 사투리를 쓰는데 그런 경우에 이도저도 아닌 사투리, 어느 지역도 아닌 불특정의 그렇죠. 사투리를 쓸 경우에 그 사람의 품위 있는 캐릭터를 그려내기가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점핑 같은 경우는 1960년대니까 사실은 그 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시민 인권 운동이 벌어지기 전 그렇죠. 남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계 질서가 굉장히 분명한 시대의 인물이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미스 카야라든지 미스터 테이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첫 성이 아니라 이름에다가 미스라든지 마스터라든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마스터 체이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존댓말로 해석하고 존댓말로 번역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무슨 책이나 제일 어려운 게 목소리를 찾는 거예요. 각각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롤플레잉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읽을 때는 사실 저도 이제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모르고 쭉 읽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옹기니의 말에 뭐 그런 부분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도 이거를 이제 뭐 독서 토론을 하면서 대본을 적으려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겠다 싶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시가 여러 번 나오니까 야 이거 그 소설 번역하고 또 시 번역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이 소설은 또 시가 굉장히 중요한 소설인데 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막 동물이랑 식물 이제 묘사가 그냥 묘사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한국 사람들도 이런 잘 모르는 경치잖아요. 습지라는 데가 어딘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고 그런 거 뭐 학명이 막 나올 때도 있고. 저자가 이제 일단 동물학자이다 보니까 정말 네. 전문 용어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네. 그리고 사투리도 그냥 사투리가 아니라 60년대 사투리인데 이게 되게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굉장히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그 계급 의식 같은 것도 많이 드러낼 것이고 어떤 차별적인 요소도 많이 이렇게 담았을 텐데 야, 쉽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시는 어떻게 번역하셨어요? 시는 그러니까 제가 번역을 할 때 제일 1차로 생각하는 거는 번역은 어쨌든 읽기에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는 마치 처음부터 한글로 쓴 것처럼 번역하는 게 제 꿈이 항상 이상이죠. 네. 다달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마음 먹는 건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열심히 그런 근데 정확하게 번역한다라는 거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사실은 그 읽기의 흐름이라는 거하고 상반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정확하되 어떻게 하면 한글로 원래 쓴 것처럼 쓸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 번역을 할 때 제일 곤란한 거는 예를 들어서 pale moon이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사전적으로 창백한 달이라고 번역하기가 가장 쉬워요. 네. 근데 우리가 소설로 쓸 땐 파리한 안색, 파리한 이런 다른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쓰는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다른 단어들을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단어가 1대1로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아니라 이 문맥 속에서 어떤 느낌을 주는가를 찾아서 그걸 대체하는 게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숭덩숭덩 잘라 넣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영어에는 네. 없는 단어죠. 사실은 네. 숭덩숭덩 자르다라는 건. 그렇군요. 네, 영어에서는 없는 건데 그렇지만 그 영어 느낌이 단어가 아니라 그 문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는 느낌이 들면 그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정확한 거를 버리지 않으면서 어디까지 원래 한글로 쓰여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래서 더 풍부한 어휘를 써서 찾아서 대체할 것인가. 네.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고 계속 고민이죠. 그러니까 이 쉬는 시간에는 한글로 된 소설책 장 선생님 쓰신 거, 장 작가님 쓰시는 소설처럼 네. 좋은 한국 작가들이 쓴 동세대의 작가들 특히 왜냐하면 언어가 변하니까요. 네. 동세대의 작가들이 쓰는 언어를 계속 읽으려고 하는데 그럴 때 시집을 많이 보거든요. 아하. 시집이 사실은 언어의 움직임을 제일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젊은 작가들의 시집을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면서 이건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영어로 갈 때 어떤 단어가 될 것인가 이런 걸 상상하는데 거꾸로 영어로 들어올 때도 안일하지 않게 움직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대가 바뀌는데 굉장히 많이 바뀌니까 빨리 바뀌고 네. 그러니까 계속 업데이트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질문을 저한테 주신 거는 시가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 시 이야기는 네. 뒤에서 이제 이건 정말 중요한 네, 이야기니까 네. 맞아. 2부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소설이 아주 아름다운 소설인데 번역하기 어려운데 번역이 잘 됐다. 이거 딱 결론을 내리고 믿고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네. 작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작가도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아까 동물학자라는 얘기 잠깐 나왔는데 네. 작가 어떤 분이죠? 그 델리아 오원스라는 작가님이신데 이제 책날개에 이제 소개되어진 바로 보면은 네. 원래는 이제 학자 야생동물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라고요. 네. 이제 그 김 선생님께서 훨씬 더 자세하게 잘 아실 테니까 한번 좀 소개를 부탁드려 볼까 봐요. 이 원 저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제 작가는 아프리카에서 이 남편하고 같이 야생동물 보호 운동을 굉장히 열렬하게 했던 동물학
박사죠. 그래서 이 네이처 같은 유수의 학술지에다 글을 실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는 논픽션을 3권을 썼고 그래서 자연 에세이 분야에서 이제 존 버로우스 상을 수상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 잠비아나 이쪽에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밀렵꾼들하고의 싸움도 하고 밀렵꾼들하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냥 학자가 아니라 이제 그냥 학자가 활동가이시죠. 아니라 그러네.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활동가였고 아. 그 굉장히 이 문명세계하고는 그러니까 한동안 실제로 단절을 한 상태로 살아왔던 부분이기도 하죠. 정말 야생 나가서 지키려고 애쓰고 네. 연구하고 지키고 하는 쪽에 애썼던 분이니까 평생 동안 그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사랑을 가지고 관찰했다는 게 사실 이 책에서도 굉장히 네. 잘 맞아. 보여주고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단순히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 대상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학자의 그 태도, 네 그거를 갖고 소설을 썼다는 게 되게 특이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소설 읽고 나면은 이런 거 어떻게 썼지 싶은데 저자 프로필 보면 약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맞아요. 왜 자전적인 그런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줄거리를 그러면은 유주님이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 간략하게 줄거리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또 네. 이제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그쵸. 또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건 또 제가 또 걸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이제 자제해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또 미스터리물이기도 해서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시대적 배경은 1969년. 네. 네. 10월 30일 노스캐롤라이나의 가을 아침에 한 마을에 인기남인 체이스라는 인물이 이제 해변의 습지에서 시체로 발견이 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마을이 이제 발칵 뒤집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의심을 받게 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습지에 홀로 사는 마시걸이라고 불리는 이제 카야 클라크라는 인물입니다. 네. 네. 이 카야라는 인물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 습지 쓰레기라고 부르는 습지에 사는 이제 6살 여자 아이인데요. 가정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아버지의 학대로 어머니를 비롯한 온 가족이 다 뿔뿔이 떠나고 네.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마저도 이제 떠나고 혼자서 그 습지에서 이제 자라게 되고 이제 네. 습지가 이제 카야를 먹이고 숨겨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외로운 카야에게 접근했던 이제 마을 소년 테이트가 또 등장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처음에 이제 시체로 등장했던 체이스가 또 카야에게 접근을 하게 되죠. 네. 이거 어디까지 얘기해야 돼 이거? 근데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체이스가 이제 시체로 발견이 되었잖아요. 네. 시작할 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카야를 의심을 하게 되고 정말로 범인이 카야인가 아닌가 약간 이런 법정 스릴러 예 이제 전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범인은 누구인가 네. 예,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책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네. 지금 아마 청취자분들 들으시면서 아니 이게 그래가지고 뭐 스릴러야 뭐 러브스토리야 성장물이야라고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헷갈려하실 수 있는데 3가지 다 하고요. 네, 맞아요. 네, 시작 미스터리로 시작하죠. 웬 남자가 떨어져 죽었는데 사고사가 아닌 것 같고 타살 같고 근데 뭐 정황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하여튼 수상한 정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2시간대로 번갈아 가면서 이 유력한 용의자로 몰리게 되는 습지 소녀 마시걸 카야가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이제 자라다가
또 이렇게 꼭 이제 소설 주인공들이 엄청난 미녀로 자라게 되죠. 네, 미녀고 이제 매력 만점에 매력 만점에 신비롭고 미남들이 막 네, 그리고 또 학습 능력도 겁나 빨라가지고 빠르고, 네. 금방 깨치는 천재처럼. 그리고 네. 이제 그럴 때 미남이 올 때도 그 미남이 꼭 종류가 다른 미남이 둘이 종류가 오죠. 다른 예. 미남들이 둘이 오죠. 백마탄 천사남 하나 오고 약간 나쁜 오빠 남 애 하나 오는데 죽는 애는 나쁜 오빠 케이스 같은 거고요. 네. 또 이제 그 또 뭐 아예 나쁜 그런 악질은 아니라 가지고 뭐 나름 또 이제 순한 매력도 있고 해서 독자 입장에서는 미스터리도 와, 범인이 누구야? 카야 맞아? 아니면 얘네 관계를 질투한 뭐 다른 누구야? 아니면 혹시 사고사야? 이런 거 궁금하고 카야의 성장물로도 너무 이제 저릿한 그런 거고 이제 러브 스토리로도 뭐 얘랑 사랑하게 돼, 얘랑 쟤랑 사랑하게 돼. 그게 또 이렇게 꼭 누구 라인만 100% 지지하기에는 그 남자들이 다 찐따 같은 짓을 하고 싶어. 네, 맞아요. 네. 일단 굉장히 아유 진짜. 장 작가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던지. 네. 네. 정말 야 이 자식아. 그러고 되게 비슷하게 그 청춘을 비슷하게 보내셨나 봐요. 제가 좀 찐따였어요. 여하튼 네. 유주님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처럼 읽으셨나요? 야 이 찐따야 이러면서. 저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 뭔가 중간에 멈추는 게 좀 어려운 네. 약간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말 좀 약간 쉬지 않고 정말 새벽 늦게까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훅 이렇게 읽어 들어가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 전형적인 어떤 패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주인공이 너무 이렇게 매력이 넘치고 신비롭고 예쁘고 또 접근하는 두 명의 그 남성 캐릭터도 다 각각의 매력이 또 있고 한 명은 왜 꼭 하필 미식축구 쿼터백이어야 되고 또 한 명은 왜 또 하필 이렇게 대학 입학하자마자 교수님이 발탁해가지고 연구실에 그러니까 지적 매력이 나랑 또 같이 넘치고. 연구하자 뭐 이런. 네, 그러니까 한 그래야 명은 돼요. 되게 지적인 거, 한 명은 또 육체적인 또 매력이 또 넘치잖아요. 근데 또 둘 다 잘생기고. 둘 다 잘생기고. 네. 그래서 이게 이 전형적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 그거랑 또 재미있는 거랑은 또 별개로 네. 아주 그 끝까지 진짜 맛있게 저는 읽었어요. 음. 장 작가님은 어떠셨는지? 저도 정말 재밌게 읽었고 저희가 이제 저는 사실 이게 약간 조마조마한 게 저희가 달콤한 노래 네. 레일라 슬리마니의 달콤한 노래 다뤘었잖아요. 네. 그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 소설을 장르 소설이라고 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장르적인 요소를 많이 담았지만 로맨스 요소도 담고 뭐 미스터리 요소도 담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분류하기로는 그냥 뭐 누가 봐도 순문학, 문단문학이죠. 일단 그런데 달콤한 노래도 그런 소설이었고 어떤 미스터리 요소로 시작하고 굉장히 고립된 여성 주인공의 내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달콤한 노래 한지 오래됐으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네. 그 미스터리물로서는 뒤에 가서 약간 망가져요. 그 이제 그래도 그 소설이 좋으니까 공쿠르상을 받았는데 저는 기왕의 욕심은 그렇게 시작에 그렇게 몰입되게 시작을 하면 이렇게 아이를 둘이나 죽이는 걸로 시작을 하면 끝에 뭔가 그 추리 소설적으로도 완결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가제가 노래하는 곳은 이미 한 4분의 1, 3분의 1 읽었을 때 좋은 소설이다. 진짜 아름답다. 거기까지 읽은 것만으로도 후회는 없다. 뭐 어떻게 돼도 충분히 권할 만한 소설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디까지 이제 이 완성도가 높아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범인 뒤에 어쨌든 나오게 될 테고 진상이 밝혀질 테고 그 러브 스토리도 어쨌든 뭐 해피엔딩이든 새드엔딩이든 결말이 있을 텐데 어떻게 될까 했는데 정말 이거 로맨스물로도 되게 세련되게 잘 끝나고 미스터리물로서도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가요, 선생님? 선생님도 이렇게 읽으셨나요? 네, 저 사실은 그 번역자가 번역하는
속도하고 네. 그 독자가 책을 읽는 속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번역자가 사실은 1차적으로 독자잖아요. 네. 네. 예, 그리고 이 말하자면 거기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그 문장을 옮기는 거의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네. 예. 근데 이 책이 굉장히 빨랐어요. 한번 이 리듬을 탄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모든 책이 그렇듯이 처음은 굉장히 진입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세계로 들어가는 네, 거니까 네. 정보가 없는 대로.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작가의 화법, 그다음에 각 캐릭터의 목소리 이런 거에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이야기를 타고 흘러가는 작업이에요. 번역도 어떻게 보면 읽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읽기를 내 말로 풀어내는 작업에 막상 하는 작업의 실감은 좀 거기에 가까워요. 근데 이 책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 느낌이. 그러니까 몰입도가 높았다는 뜻일 테고 그런 점에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전형적으로 보이지만 또 살짝 비트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굉장히 네. 전형적인 모든 틀이 있는 것 같은데 대중소설에 근데 살짝 비트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클리셰를 잘 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작업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읽었다는 뜻이죠. 굉장히 재밌게 작업했어요. 예. 엔딩이 진짜 좋았어요. 예. 네. 예. 그 선생님께서 그 이렇게 살짝 비트는 거랑 음. 클리셰 잘 활용하는 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데뷔작이 이러면 좀 이렇게 손들고 싶은 그런 기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노련하냐 싶은. 그러니까 정말 이거 좀 어디서 본 듯한데 익숙한 그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겠지 싶을 때 약간 아닌 것들 있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제가 읽다가 이 작가는 변태다 싶은 그런 이렇게 그 테이트나 체이스랑 매조질동 할 때마다 뭐 일일 드라마 마냥 감질나게 하고. 네, 감질나게 하고 뭐 이렇게 야, 이 자식아 거기서 돌아가면 안 되지 막 싶은 그 장 작가님 정말 안타까우셨나 봐요. 읽으시면서. 그렇죠. 네. 너무 자기를 막 투영했나 봐. 자기 그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옛날의 어떤 순간순간들을 너무 책 읽으면서 투영하셨나 봐요. 야, 유주님 뭐 이렇게 울면서 뒷모습 보면서 눈물 삼키고 뭐 이런 적이 없으셨나 보죠? 근데 저는 없었습니다. 네. 네. 기왕에 그 노련한 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뭐 풀어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몰입이 되나? 왜 이렇게 페이지 터널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제일 뭐 흔한 건 그거죠. 그 사실은 중간에 있는 사건인데 체이스의 죽음이 제일 앞에 딱 그걸로 시작을 하면서 시간대를 둘로 나눠가지고 한 시간대는 체이스가 죽은 거 이후로 시작하는 거고 한 시간대는 체이스가 죽는 게 끝인 시간대인데 앞에 그런 미스터리가 나오니까 빨려 들어가서 읽게 되는 게 있고 또 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요약하면 스토리 라인이 단순합니다. 네. 등장인물도 적고 그리고 묘사를 되게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그렇지 사실 뭐 체이스나 테이트만 해도 상당히 기능적인 인물이고 그 아마 읽은 분들 모두 다 어떤 한 사람이랑 사랑에 빠질 거예요. 점핑 그 되게 이제 고귀한 사람이잖아요. 고귀한 사람이고 빠지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그 사람은 정말 그 역할을 하려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들어왔고 그런 이제 사실은 어떤 소설적으로는 그렇게 깊이가 있다고 하기에는 좀 얄팍한 캐릭터인데 읽을 때는 너무 좋아하게 되는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은데 해놓으면 정말 강력하죠. 그래서 읽으면서 헷갈리진 않습니다. 막 등장인물도 뭐 한 손으로 뽑을 수 있는 등장인물 사건도 명확하게 장르가 섞여 있는데 다 아는 장르인데 다 아는 사건 살인사건? 삼각관계? 뭐 이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슉 가는데 그걸로 이렇게 이 두툼한 분량을 호흡 조절과 시간 라인 조절과 이렇게 했다는 거가 이게 데뷔작이 저는 그
핵심의 카야의 캐릭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그 핵심의 카야의 캐릭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데뷔작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굉장히 자전적인 캐릭터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은 카야가 이제 노년이 돼서 머리가 모래처럼 하얗게 새었다. 긴 머리가 네. 긴 검은 머리가 모래처럼 하얗게 새었다. 작가님 사진을 보면 그렇죠. 모래처럼 하얗게 네. 센 긴 머리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약간 이 소설이 아까 캐릭터의 깊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소설에 약간 동화적인 데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음. 매력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올렸던 책은 조르주 상드의 사랑의 요정이라는 그 꼬마 파데트라는 이야기인데 네. 그거는 이제 그 마을에 굉장히 잘생긴 쌍둥이 청년들인데 농부 중에서도 이제 가장 부잣집이고 그래서 마을에서 굉장히 잘 자란 청년 랑드리라는 청년인데 네. 마녀라고 불리우는 꼬마 여자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하게 약초 같은 거 캐면서 살아가는. 근데 그 파데트하고 랑드리가 사랑에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그 파데트의 캐릭터가 이 카야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마녀라고 낙인 찍히는 네. 야생에 사실은 굉장히 현명하고 네, 실질적인 지식, 특히 의학 지식을 갖춘 여자거든요. 근데 아, 쌍드가 그러네요. 사실은 굉장히 이 혁신적인 캐릭터였잖아요. 조르주 쌍드가. 사드의 쌍드. 딸이고 그 쇼팽이랑 네, 연애했던 그 쌍드 조르주 그 쌍드. 조르주 예. 쌍드를 말씀드리고 예. 그 가장 대표작인 이제 사랑의 요정이라는 책인데 소녀 파데트라고도 번역이 돼 있고 사랑의 요정이라고도 돼 있는데 저는 그 책이 생각이 났고 그런 종류의 약간 동화적인 소설이지만 네. 프레임이지만 그 동화적인 프레임을 끝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이 소설이 굉장히 괴로울 수 있는 얘기예요. 네. 사실은 정말로 이거를 리얼리즘적으로 밀고 나갔다고 하면 정말 너무 괴로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 그 신화처럼 동화처럼 한 부분이 굉장히 치유적인 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몰입도에도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장 작가님도 이 부분을 되게 궁금해하셨었는데 이 마시걸이라는 이제 워딩을 이제 뭐 습지 소녀라던가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는데 마시걸로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이런 얘기 우리끼리 이게 나눴거든요. 마시걸이라는 게 사실은 비하적으로 별명처럼 붙여갖고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습지 계집애 이것도 이상하고 습지 소녀를 비하적인 말로 쓰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애가 그 안에 어감을 사실은 이건 약간 고유명사처럼 썼어요. 그 비하적인 어감이 느껴지기만 하면 되는데 네네네. 예, 그거를 습지가 들어가는 순간 이걸 호칭으로 부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또 습지라는 게 한국 독자들한테 막 네. 그렇게 되게 익숙한 네. 지형이 아니라 가지고 예, 그런 네. 선택이 사실은 번역자한테는 항상 어렵고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선택이죠. 네.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한 길을 가야 되니까 네. 네, 거기서 선택을 한 이유는 이게 호칭처럼 불리우기 때문이고요. 그 호칭이 습지 계집애라고 할 수도 없고 습지 니은 이런 걸 쓸 수도 없는 거고 네. 사실 그만큼이나 나쁜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습지 소녀는 굉장히 좋은 뜻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습지 소녀라고 쓴 부분이 있어요. 네. 깃털 소년에게 네. 습지 네. 소녀가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는 마시걸의 비하적인 의미를 쓴 게 아니라 그 말뜻 그대로 쓰이는 유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죠. 네. 제가 아까 뭐 여러 가지 클리셰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플롯에 대해서 뭐 이러저러하게 주저리 제 생각을 떠들었지만 역시 핵심은 선생님 말씀대로 카야이고 카야는 습지 소녀 마시걸인데 사실은 이제 습지가 카야고 카야가 습지고 이 습지라는 게 이제 또 두 번째 주인공으로서 엄청 이 소설의 매력에 이제
한 3분의 1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카야 그리고 습지 하여튼 이 마시걸에 대해서 2부에서 그럼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2부에서 만나요. 책.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